이제 중요한 것은 물가, 공매도, 네. 그 영향이 얼만큼 지나갔는지. 어쨌든 지금 이제 코스피가 네. 뭐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도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5월까지 시장을 이렇게 억눌러 왔던 변수들이 얼만큼 풀리느냐, 좋아지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둘씩 체크해드리면, 뭐, 수익률적인 측면, 그리고 네. 기존 주도주들이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5월 초, 5월 중순, 5월 13일 코스피가 3,100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네. 기존 주도주, 그리고 코로나19 피해주들이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그동안 강하고 물가에 대해서 좀 반응을 했던 시클리컬과 금융주들이 좀 지지부진했다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것들은 기존 주도주들이 움직하면서 힘을 비축하면서 다시 한번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물가, 공매도, 그 영향이 얼만큼 지나갔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물가가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올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왜냐면은 CPI가 3.6으로 예상됐는데 4.2. 이게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2.3을 예상했는데 3이었습니다. 앞자릿수가 바뀌었던 것도 있지만 3이라는 숫자를 본 지가 지금 코어 CPI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3이라는 숫자를 본 적이 없어요. CPI와 코어 CPI는 뭐가 다른 거죠? CPI에는 뭐 에너지, 그쪽 원자재 관련된 쪽, 식료품 가격 쪽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코어 CPI는 이 에너지 가격하고 곡물 가격들, 식료품 가격들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빼고 진짜 추세를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경기 흐름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코어 CPI는 별 크게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코어 CPI까지 3%로 올라오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본 적이 없고 2005년 이때 금융위기 이전에나 볼 수 있었던 레벨이다 보니까 시장이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은 이런 물가 상승이 계속될 수 있을지 지속될 수 있을지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4월 물가가 튀어오른 것은 자동차,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있었지만 유가 상승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상품 물가 상승률이 6.9였어요.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5 정도였는데 얘도 좀 올라온 거긴 하지만 얘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그중에 에너지 가격이 25.1%.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유가 상승률은 4월이 정점입니다. 한 260%, 7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월 달부터는 이제 두 자릿수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지표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도 이제 시장이 인식하는 것들은 물가는 정점을 통과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5월 초, 5월 중순을 지나면서 그리고 최근까지 5월 말까지도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제하려는 모습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이나 이런 쪽 가격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던 것도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은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된다면 쉽지 않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이 정상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워낙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서 원자재 가격 오르는 것만큼 제품 가격으로 바로바로 전이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요가 좋다라고는 하지만 특정 섹터나 산업들에 좀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소득 지원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을 한 게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자칫하면 특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원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내밀어두게 된다면 더해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기업의 수익을 조금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발벗고 나서가지고 원자재 가격들을 좀 통제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저는 이제 6월 10일 날 5월 CPI가 발표됐는데 5월 CPI는 좀 더 4.2보다 좀 더 오를 수 있겠지만 그게 정점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지게 되면
시장은 그때가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이 부분도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는 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물가가 오르더라도 금리는 안 오른다. 금리는 1, 4분기 때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 4분기까지 너무 많이 올랐고 뭐 너무 많은 것들을 선반영을 해서 물가가 오른다고 오르기보다는 통화정책이 안정이 되고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는 데 따라서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가가 3월달, 4월달 폭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는 1.6, 최근 들어서 1.5로 가기도 했습니다. 3월 말이 1.78이었어요. 그보다 레벨이 떨어진 겁니다. 레벨 자체가. 이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매번 반복됐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는 구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물가가 쫙 추세로 오르는 구간에서도 물가가 오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채권금리가 튀어오르는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부터 올해 2월 달까지는 물가가 안 올랐어요. 근데 채권금리는 채권금리는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지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떨어지고 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연준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쌓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 그동안 말했던 거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 로버트처럼요.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며 우리는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미리미리 알려주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원했던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1.9조 달러의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면 채권 입찰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은 채권 공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수급 부담이 커지는데 연준은 어떻게 대응할래? 말해줘. 자, 지금 채권금리가 많이 오르는데 너는 어떻게 컨트롤할래? 말해줘. 규모가 얼마야? 말해줘. 막 그랬는데 연준은 말을 안 했어요. 똑같은 말만 했죠. 물가는 그 말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일시적이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액션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말을 잘못했으면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 궁금하세요? 그러면 저희 돈 더 많이 풀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했으면 야 돈이 더 많이 풀린데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더 세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 심리 들어오면서 채권금리나 이런 것들이 더 폭등할 수 있었는데 말을 아끼다가 액션으로 보여준 게 이 그림입니다. 미국의 부채와 연준의 보유 자산의 비중인데요. 이 둘 간의 비교를 통해서 비중을 나타내는데 이게 다시 역사적 최고치를 갔어요. 미국이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 늘어나는 규모보다 연준이 자산을 매입해주는 속도, 규모가 더 빨랐고 더 컸다는 의미죠. 그래서 연준이 그동안 우리 통제력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했던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눈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3월 말 4월 초를 지나면서 이게 연방금리 선물이라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는 것은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라는 시그널인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4월 초를 기점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처럼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진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연준의 스탠스에 조금 더 신뢰가 높아졌다.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 발언을 했을 때도 잠깐 충격이긴 했지만 시장이 뭐 부러지거나 급락하거나 그런 그림들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은 물가 6월 10일까지 좀 왔다 갔다 하고 심리적으로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변수긴 하지만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정점에 근접하고 있다. 아마 6월 지나면서 정점을 통과한다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물가에 대한 불안감들은 더 진정이 될 것이고 채권금리는 더 안정이 되면서 시장에는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금 4월, 5월까지 조정 양상을 연장시켰던 첫 번째 연인 중 하나인 물가에 대한 부담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또 하나는 공매도죠. 또 하나 하기 전에 궁금한 게 연준은 사실 계속 일관된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계속 주변에서 뭐 테이퍼링 할 거다, 금리 인상 그 전에 할 거다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거기는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거기서 좀 그냥 연준의 일관된 메시지 믿으면 되는 걸까요? 맞아요. Don't fight Fed. 헤드랑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뭐 이런 이슈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코멘트, 문구 하나 변화에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요. 특히 최근같이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쟤네들은 언제 긴축을 할까라는 이렇게 딱 안테나가 쫙 올라온 상황이라고 본다면 4월 의사록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요만큼 비슷한 것만 나와도 막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근데 좀 중심으로 놓고 봐야 될 것은 경기입니다. 경기. 그중에서도 고용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월 FMC 의사록을 보시고서는 4월 FMC 회의는 그 이후에 발표된 물가 서프라이즈, 4월 CPI 서프라이즈를 보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서프라이즈 난 거를 반영을 해서 보면 6월 17일 날 FMC 회의가 있거든요. 네. 6월 있는 FMC 회의에서는 더 매파적으로 할 거야.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더 명확하게 보여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연준이 매번 반복했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자는 거예요. 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우리가 보는 기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전 고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4월 FMC 회의 이후에 있었던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용 쇼크, 네. 하나는 물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연준은 통화 정책을 결정하거나 통화 정책 스탠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뭘 더 중요하게 볼까요? 고용이죠. 그러면은 6월 FMC 회의에서 긴축적으로 더 갈까요? 그러기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6월 17일 날 예정된 FMC가 뭐 중립보다는 좀 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왜냐면 시장이 지금은 굉장히 예민해 있거든요. 독수리 발톱이 나올까 말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만 아니더라도 시장을 조금 안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준의 말을 믿자. 네. 우리 연준이 주목하고 계속적으로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고용이다. 그것도 완전 고용이다. 라는 점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테이퍼링이 긴축일까요? 테이퍼링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해보면 푸는 돈, 그러니까 공급하는 유동성의 규모를 점점 줄여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긴축에 조금 더 가까워졌을 수 있는 시그널이긴 하지만 테이퍼링 자체가 긴축은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왜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100을 줬던 100만 원씩 줬던 그 유동성 환경에서 야 앞으로는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는 90만 원, 그 다음 달까지는 80만 원, 그 다음 달은 70만 원 이렇게 줄게. 왜 그렇게밖에 안 줘요? 그러면 너 이제 회사 직장도 잡았고 이제 인턴도 떼고 그러니까 이제 돈 잘 버니까 잘 살아가니까 내가 지원하는 금액들을 좀 줄여줄 거야 라는 게 테이퍼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테이퍼링이 긴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심리적인 흔들림은 있어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씩 주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채권 금리가 쫙 작년 하반기부터 쫙 올라왔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BEI라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지표가 있는데 얘가 작년 하반기부터 쉬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얘가 테이퍼링이나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꺾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나를 잡으러 와? 나를 잡으러 와?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이쪽이 꺾인다라는 의미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들이 좀 둔화 약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액션이 본격적으로 취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진정시킨다는 효과들도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테이퍼링의 걱정을 본격적으로 할 때는 아니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던져주는 말은 물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관련해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 팀장님 생각이 좀 궁금한데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다 알 것 같아요. 네. 워낙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뉴스도 계속 나오고 기사도 그래서 나오고. 이게 나중에 진짜 하더라도 지금 계속 시장이 꺼내면서 그때마다 좀 주식시장이 떨어지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나중에 완전 꺼냈을 때는 이제 큰 파도가 있지 않을 것이다. 네.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는 맞아요. 더 이상 큰 더 이상 악재가 아닐 수 아니다. 있다. 네,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물가나 금리에 대한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테이퍼링을 툭툭 이렇게 던져줌으로 인해서 물가는 진정시켜주고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여기에 대한 적응력, 불안감들을 좀 어느 정도 진정시켜주는 이렇게 내성을 갖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옐런 연준 의장도 갑자기 금리 인상 얘기했다가 어제 청문회에서는 금리 인상은 한참 뒤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말자. 이 또한 심리적, 수급적인 변수는 될 수 있어도 시장의 흐름들을 뒤바꿔 놓을 만큼 시장 경기 흐름이나 기업 이익 흐름들이 좋아지는 그림 자체를 바꿀 만한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린다? 사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 얘기해 주시려고 한 공매도는 뭔가요? 공매도는 네. 보유하는 주식을 빌려서 팔면은 네. 주식이 떨어지면은 수익이 나는 거죠. 네. 근데 이 공매도 매매를 한 1년 2개월 동안 금지시켰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5월 3일 날 재개를 했는데 생각보다 세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세지 않을 거라고 많이들 팀장님이 얘기했죠.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나온다 하더라도 네.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의 큰 영향, 뭐 갑자기 시장이 폭락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죠.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게 업데이트한 날짜가 하나는 지난 주말까지, 이번 주 25일까지인데요. 네. 5월 25일까지 데이터를 보시면은 8.77조 원을 매도했는데, 공매도가 인증이 6.7조였어요. 거의 80% 넘는 것 같네요. 네. 80%가 넘게 공매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이렇게 많이 팔았어? 라고 하는데 그 중에 80%가 공매도를 누적시키는, 이렇게 새로 구축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이 그림이죠. 앞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달러랑 원달러 환율은 같이 흘러갑니다. 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축통화를 따라가는 흐름들이 많죠. 네.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화는 강세로 가고 서로 반대로 가는 원의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근데 달러는 90 밑으로 갔는데 원달러 환율은 1110원 초반에서 113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흐름들은 글로벌 주요국들 중에 한국에서만 유일했던 현상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 공매도를 막 때리고 순식간에 뭐 하루에 8천억씩 때리고 막 그랬으니까요. 네. 막 공매도를 쌓아가면서 네. 매도 압력이 커지니까 원화는 약세로 갔고 네. 원화가 약세로 가니까 공매도를 하지 않았던 세력도 원화 약세로 가? 그러면은 빨리 정리를 해야겠는데 그러면 공매도 외의 수수급도 매도로 하고 매도 규모가 커지면 더 원화 약세로 가고 이런 게 맞물렸던 것 같아요. 이런 악순환거리가 맞물리면서 달러는 계속 떨어지는데 원달러 환율은 이제 막 올라가는 네. 정반대의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 또한 다행스럽게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급격하게 공매도 금액이 올라왔지만 전체 거래대금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중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실제로 공매도 금액 자체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다행히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요 파란색이 외국인 매도고요. 회색이 기관인데 네.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빠르게 줄여가고 최근 들어서 매수 5월 28일에는 1000억대 매수 네. 굉장히 오랜만에 1000억대를 매수하는 거죠.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고 기관 쪽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방적인 약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꺾이면서 1120원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공매도 압력이 정점을 향해 갈 때는 시장의 불안 요인들, 수급 요인들을 좀 압박을 하면서 코스피가 더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좀 조정 양상을 연장시켰다라고 본다면 5월 말을 지나면서 공매도 구축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공매도에 대한 압박이 좀 진정이 되면서 시장은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거기다가 그동안에 기관을 보면은 계속 팔기만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뷰로 바라봐도 된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공매도에 대한 압박이 공매도 구축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은 글로벌 헤지펀드라든지 롱숏펀드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뭐냐면은 외국인 지분율. 한국 증시에서 얼만큼의 비중을 외국인이 갖고 있나를 보여드리는 건데 코로나19 당시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분을 충분히 줄일 만큼 줄였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어요. 하나는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면서 좀 선행성을 보이는 선물 시장에서 좀 외국인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차를 베이시스라 그래요. 근데 공매도가 금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2020년, 2021년 동안에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2005년 이후 2019년까지는 연간으로 평균을 봤을 때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에 있어서 이게 선물이고 이게 현물입니다. 요 둘 간의 가격에 있어서 선물이 항상 높았어요. 네. 미래의 가치니까. 미래의 가치니까 얘가 높은 게 당연하죠. 근데 선물 만기라든지 옵션 만기, 파생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붙었다가 마이너스로 갔다 다시 플러스로 가고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됐거든요. 네. 그래서 연간으로 평균을 해놓고 본다면 항상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위에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뭐 공매도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자기들이 리스크에서 조금이라도 회피하기 위해서 해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뭘 써야 될까요? 선물을 매도해야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선물 매도의 힘이 세다 보니까 2020년, 21년에는 이렇게 역전이 됐어요. 선물 가격이 더 싸고 현물 가격이 더 높아요. 네. 요 갭을 이 갭을 무차익으로, 그러니까 위험을 최소화해서 요 갭을 먹기 위한 세력들이 프로그램 매매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계적으로 사고 판다고 네. 하잖아요. 이렇게 역전이 되다 보니까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팝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뭐 공매도 제기되기 전까지 금융투자라든지 기관 쪽에서 계속 쉬지 않고 매도를 했던 것은 요걸 먹기 위한 매매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요걸 먹기 위해서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았던 네. 규모가 공매도 금지 이후에 10조가 넘습니다. 얼만큼 대형주에는 좀 억누르는 수요가 들어왔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아직 작은 변화긴 하지만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현물과 이렇게 되죠. 현물과 선물 가격 간의 갭이 이렇게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매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매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관 투자자들도 조금씩 매수 우위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하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 기관의 현물 매수 흐름들, 외국인은 현물에서도 더 팔기보다는 조금씩 매수 우위를 보이는 부분들이 저는 5월 말 6월을 지나면서 조금 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4월을 지나서 5월까지 조정 양상이 좀 더 길어지게 만들었던 두 번째 이유, 내부적인 이유 중 하나, 공매도도 최악의 상황을 지났고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두 가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여기 보면 외국인 누적 순매도가 코스피가 8.77조, 근데 코스피 공매도는 6.7조잖아요. 근데 코스닥이 0.77인데 이건 어떻게 더 높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한 규모보다 공매도는 1.5조인데 8천억 정도는 샀다라는 거죠. 따로. 개별 종목으로.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종목을, 공매도를 풀었거든요. 코스닥 종목이 2,000개가 넘으니까. 그 안에서 150 밑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역전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그 순매수로 좀 많이 돌아섰다고 하셨잖아요. 네. 뭘 사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단기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오른 종목은 팔고 좀 덜 오른 종목은 사고 여전히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작년 8월 이후부터 계속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컨빅션이 약하다 보니까 어느 쪽 한 방향으로 싹 이쪽으로 막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사고 팔고 반복하는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어제, 그러니까 5월 27일 날 폭등한 인터넷 업종에 대규모 매수가 들어갔고요. 오늘 뭐 저도 장 마감하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5월 28일 기준으로 자동차 업종이 얼만큼 들어갔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들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 시장이 움직임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특히 종목단의 움직임들이. 무슨 말이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은 물량을 잡고 계세요. 코스피 전체로 본다고 한다면 4에서 5% 정도? 시가총액 전체 시가총액의 몇몇 종목들은 10%를 잡고 계신 종목들도 계시고 그 의미는 뭐냐면은 유동 물량이 100이라고 본다면 95, 90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물량이, 공급량이. 근데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이 조금만 사도 네. 지수는 주가는 폭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전 하반기에는 이런 흐름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대형주에 좀 더 집중하자, 관심 있게 쳐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근데 엔터주도 좀 사지 않았나요? 네,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미디어나 엔터 쪽들을 좀 많이 샀었고요. 네. 근데 또 많이 오르면 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조적으로 사는 것들이 네. 뭔가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최근 움직하는 것들 그리고 이례적으로 많이 산 것은 5월 27일은 인터넷. 인터넷이 뭐 소외주였다면 네. 아 싸니까 샀겠구나라고 할 텐데 기존 주도주로서 최근 주가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죠. 갑자기 많이 샀다 그런 것들은 조금씩 작은 변화긴 하지만 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누적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5월 27일은 인터넷, 5월 28일은 자동차. 그 다음에는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보시면은 네. 아 이제는 주소주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집중되는구나. 그동안 2월, 3월, 4월 5월까지 쉬었던 주도주들의 네. 좀 외국인 매기가 좀 집중되어 오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 만약에 반도체가 오르면 팀장님의 신뢰도가 엄청 높아질 것 같은. 너무